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5번째 파트 영빈관을 만나다 3회차 이어집니다. 구인과 구인 사이 주방장보다 배달원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과 나는 긴가민가 했었다. 그런데 하늘이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게 배달원 구하기 같다. 주방이 안정되었으니 배달원만 잘 들어오면 될 텐데. 배달을 하려면 일단 배달 코스를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우선 지리를 익히는 일에 역점을 둔다. 자칫 배달 반경이 넓다는 이유로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바로 이때이기에 세밀한 부분보다는 큰 도로 옆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길을 알려준다. 긴 설명 역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듣는 사람이나 알려주는 사람이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배달 나간 사람이 오지 않으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더욱 그렇다. 이미 배달이 끝난 고객으로부터 재촉 전화를 받게 되면 틀림없이 일이 터진 것이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돈을 챙겨 도망을 갔거나 접촉사고가 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연달아 실수를 하게 된다. 배달 순서를 바꾸고 빌라 이름을 달리 일러주고 음식 종류를 거꾸로 써놓는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점심 장사에 남편과 주방장의 신경 또한 날카롭기 그지없다. 같이 일하던 배달원이 그만두고 사람을 구할 때마다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궤적이다. 배달원이 하는 일은 정확한 배달과 수금이다. 수금된 돈은 피크타임이 끝나는 대로 사장에게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중국집의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 규칙을 어기고 그 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쩔 거나. 오후 3시 가게는 파장한 장터처럼 조용하다. 취소당한 흔적들이 휘갈겨진 배달장부.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다. 점심조차 그런 남편이 가게를 나선다. 배달 보냈던 코스를 돌아보려나 보다. 헛수고이니 그만두라고 말해주려다 지켜보기로 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들어선다. 허탈해 보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왜 거스름돈을 쥐어주었어요? 일단은 며칠 더 지켜봤어야지. 아니 이 사람이 누가 뽑았는데 그래? 나는 솔직히 굼떠 보이는 영감님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사람은 착한 게 제일이야.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핏대를 세운다. 아니 아무려면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영감님보다 산뜻하게 샴푸 냄새 풍기는 팔팔한 젊은이가 낫지라는 말이 삐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정답이 없으니 대화는 금방 끊어진다. 설령 이어진다 한들 말싸움밖에 더 있겠는가만. 그날은 점심때가 끝나기 전에 준비해놓은 반죽이 떨어질 정도로 바빴었다. 준이는 믿을 만큼 큰 몫을 해주었다. 제대로 사람을 만났나 싶었다. 퇴근할 때 통닭 한 마리 값이라도 손에 쥐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저기요, 저 준인데요. 죄송해요. 오토바이는 학교 앞 논두렁에 숨겨두었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찻길에서 10발자국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정신없이 도망가다 안정권에 들었다는 생각 끝에 전화를 한 모양이다. 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까봐 배달통을 길가에 세워놓았고 죄송해요. 돈은 제가. 말문이 막혔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래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꿈 잃지 말고. 그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흙에 범벅된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났다. 그래도 아주 나쁜 애는 아니야. 배달통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더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따낸 머리를 썼더라고. 오토바이를 보니 도리어 고마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오토바이와 함께 사라졌던 아이도 있었잖아. 이제 아예 전화조차 없다.
배달은 없이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남편의 엉덩이엔 물집이 생겼다. 나 역시 방광염이 재발할 것 같아 두렵다. 돈을 더 들여 박수 광고를 내기로 했다. 신문이 나오기 무섭게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렇다고 걱정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나는 또 고민을 해야 한다. 일단 랜덤으로 서너 명을 택해 만날 날짜를 약속해 두었다. 부디 착한 사람이 선택되기를 기도하며 가게로 나갔다. 약속 시간이 되었지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긴 배달통 드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드는 고객의 모욕적인 언행이 무거운 배달통 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괜한 광고만 날렸나 보다 생각하며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전화로 약속했던 사람이란다. 짜장면 한 그릇을 권하니 거뜬하게 먹어치운다. 조심스럽게 배달을 해봤느냐 물었다. 처음이란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는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다시 결혼을 했느냐 물었다. 결혼했단다. 저 사장님, 저는 얼마 전까지 양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 일은 밤낮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픈 아내를 제대로 돌봐줘야 하는데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갓난 아이와 산후통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고 젖이 부족한 데다 분유 살 돈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과 나는 한참 동안 남자의 말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남자의 물결인 눈, 그 눈을 본 남편이 더 슬퍼 보인다. 남자는 머뭇거리더니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10만 원만 선불을 해주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단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주머니로 손을 가져간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가게 문을 나섰다. 나 역시 남자의 등을 떠밀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귀갓길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 정말 안 됐어. 마치 우리 이야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 코끝이 찡해지더라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착해 보이던데. 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날 밤 나는 배불리 분유를 먹고 잠든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튿날 10시가 지나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마 11시쯤이면 나타나겠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 사람아,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착해 보이던데. 듣고 있던 주방장이 끼어들었다. 형님, 내 이때껏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내 형님 같은 사람 처음 보우. 네, 어제 돈 이야기 나왔을 때 말려야 했었는데 두 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던지 끼어들 수가 없었수. 세상에 처음 본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어딨수? 그 사람 절대 안 오우. 오면 내 손가락에 탕수육 튀길라우. 짜장면 한 그릇에 800원인데 10만 원어치 팔려면 몇 그릇을 배달해야 되는 줄 계산해봤수? 허허. 주방장은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가 답답한 모양이다. 그런데 별일이다.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게 확실해 보이는데 1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으니. 중국집 시간을 다투는 장사다. 보니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백일체간이 없다. 나만큼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사람이 있으려나 싶다. 먼 거리에서 짜장면 한두 그릇을 주문하면 배달이 밀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음식 종류를 두어 가지로 통일하면 금방 된다며 회유까지 해댔다. 심지어는 단골과 비단골, 외상값 잘 주는 공장과 질긴 공장을 구별해 갑질을 일삼았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출발 안 했으면 취소할게요. 고객의 화난 목소리에 나는 숨 고르기를 한다. 네, 아직 안 갔어요. 한참 됐는데요. 오늘은 유달리 바쁘게. 찰칵 전화가 끊어졌지만 나는 미안해할 시간조차 없다. 대로변으로 이사를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매상이 쏠쏠하다. 매출이 오르니 일하는 사람도 배에 이상 늘어났다.
주방장과 부주방장 그리고 2명의 배달원까지 4명으로 하루 평균 밀가루 한 포만 팔면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단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되새김질하며 여태껏 모든 것을 참아냈었다. 집 사고 차 사고 큰 가게로 이사까지 했으니 중국집을 해서 나만큼 성공한 사람도 그리 흔치 않으리라.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고 싶진 않다. 2 아이들의 부모 노릇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결혼해서 자립할 때까지의 기반을 닦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니 앞으로 10년은 더 이 장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10년만 더 참아내자. 자존심을 던지기로 했다. 날씨가 궂은 날은 여지없이 바쁘다. 나는 이제 날씨에 따라 매출을 예상할 정도의 해안이 생겼다. 방향이 같은지 매치되는 음식인지 아니면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지를 구별해 컨트롤을 잘해주어야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짜밥을 정자로 쓰지 않아 채밥으로 오해하면 큰일. 빠르고 정확하게 주문 내용을 써야 하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재촉 전화가 빗발친다. 네, 조금 전 떠났습니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이런 날은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못해서요. 거짓말과 참말이 섞인 대답을 하면서 또 다른 주문을 받아 쓰고 있다. 지독한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우리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배달해 주세요. 허허허. 막 음식을 포장해 놓고 통뚜껑을 닫으려던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 방금 도착할 겁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던 공장의 직원들이 가게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랩에 쌓여있는 음식들을 테이블에 놓아드렸다. 허허. 홀에서 포장된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묘한데요. 사무실에서 식당 전체를 배달시켜 먹는 기분 괜찮은데요. 직원들의 대화에 뒤통수가 화끈거린다. 우리가 오길 잘했네요. 숨 쉴 시간도 없겠어요. 그래도 숨은 쉬셔야죠. 허허허. 여전히 금방 도착해요 떠났어요를 반복하고 있는 나. 언제부터 내 얼굴과 심장에 두꺼운 철판이 깔려 있었던 것일까. 비아냥거림을 천연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봄인가 싶었는데 벌써 못자리를 하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수저를 놓기 무섭게 점심 장사가 이어졌다. 배달이 밀려들수록 늘어나는 거짓말과 재촉 전화. 시간과의 혈투가 시작될 때였다. 오늘 모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메모 좀 하세요. 양이 많으니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양장피, 팔보채, 탕수육, 잡채, 거기다 20그릇 남짓한 식사까지. 이 정도면 횡재다. 이 많은 요리와 식사를 만들어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도토리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1바퀴 구르는 게 더 나을 터. 일단 홀 손님만 받기로 했다. 2시간 가까이 걸리고 나서야 주문한 음식이 완성되었다. 2대의 오토바이에 음식이 실린다.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지는 오토바이를 보니 자, 여러분들 우리 영빈관은 이 정도랍니다. 보셨죠? 라고 외치고 싶다. 흡족한 마음으로 뽑아두었던 전화선을 다시 꽂았다. 이제부턴 막혔던 물고 터지듯 주문과 배달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상냥하게 고객의 주문에 답했다. 대물을 배달하고 들어오는 2대의 오토바이가 도착했다. 배달통이라도 들어주려 달려나갔다. 그런데 어깨가 축 처진 직원이 낑낑대며 배달통을 내린다. 아니 왜 응?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다. 안 시켰대요.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 온 빌라를 다 누비고 다니다시피 했더니 어깨다리가 나무인 것처럼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듯 의자에 앉고 마는 직원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이 많은 음식이 버려져야 하다니 분하고 억울했다. 전화번호쯤은 물어봐야 했었는데 바빠서 가져다 드릴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가까운 지인들께 전화를 걸어댔다. 요리는 좀 식어도 먹을 수 있으니 가져다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다행히 지인들은 요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갔다.
감사했다. 주방에 쌓여있는 불어터진 음식들, 눈물이 솟구쳤다. 누굴까? 누가 왜 손해본 식대가 아까운 게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시절이 떠오른 건 더더욱 아니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적어도 이 음식은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게를 인수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영빈과는 부담스러운 상호였다. 초라한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나는 가게를 인수하기 전부터 개명을 하자고 남편을 졸라댔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름 덕을 톡톡히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게가 얼마나 좋고 음식이 맛있으면 영빈관일까 싶더라고요. 찾는데 힘들었는데 역시 오기를 잘했네요. 시골에 있는 중국집 이름치고는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따지듯 들어오셔서는 이름값을 하고도 남는다며 꼭 다시 찾겠다는 손님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영빈관, 귀빈을 맞아들이는 집,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한 이름인가. 뒤집어 생각해보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네에 다른 중국집이 있었지만 라이벌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만큼 주방장을 믿었고 직원들을 믿었다. 직원들의 보수 또한 아끼지 않았다. 우리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과감하게 주방을 개방했다. 주방장과 부주방장에겐 요리사 복장을 착용케 했으며 재료값을 아끼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를 아치형으로 만들어 배식구 위에 당당하게 내걸었다. 한 번쯤 가게를 찾은 분들은 가게의 깔끔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영빈관의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내 가치와 자존심이 버려지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버려본 기억이 없다. 그것은 음식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천벌을 받을 짓을 해야만 한다. 아, 이 사람아, 얼른 나와 밥이나 먹어. 죽은 자식 뭐 만져서 살아나는 거 봤나? 남편의 말이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우선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바르게 앉았다. 그릇 모양대로 떡이 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 더욱 죄인이 된 느낌이다. 그 음식을 나란히 펼쳐놓았다. 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돈을 주고 사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는 잠시 음식을 위해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랩을 뜯어냈다. 그리고 나서야 젓가락을 들었다. 두어 가닥씩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마지막 그릇까지 손을 대고 나서야 잔반통으로 음식을 쏟아 넣을 수 있었다. 이젠 천벌을 면한 것 같다. 힘없이 주방을 나와 카운터에 앉았다. 남편이 소리친다. 아, 이 사람아, 정신 좀 바짝 차려. 주방장이 그러는데 오늘이 만우절이란다. 음식이 너무 많아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 손해보려면 다 그런 거요. 나도 어쩐지 이상하더라나. 응? 그날은 만우절이었다. 그 사람은 분명 내가 만우절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장난을 했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 날마다 거짓말을 해대는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었겠는가. 네, 영빈관입니다. 여기는 방송국입니다. 오늘 전화로 생방송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지요? 나는 가슴이 콩닥거린다. 얼마나 기다렸던 전화인가. 나는 얼마 전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었다. 생방송이라는 말에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오죽하면 허둥대다 점심시간이라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겠는가. 그날의 사연은 중국집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내가 없었으면 집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는 자랑. 그 자랑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기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방송 기회를 놓치다니 나는 종일 배가 아플 정도로 후회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했다. 듣고 있던 남편이 아쉽다는 듯 입을 연다. 이 사람아,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거절을 하느냐고. 아유 답답해.
엄마, 아무나 그런 행운이 오는 게 아닌데 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무나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닌데. 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생방송은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거든요. 아들 역시 돈만 하는 엄마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야. 먼저 남편에게 알렸다. 아니 이 사람아, 방송국에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어 보내는 쪽쪽 채택을 해주니 생방송 시간에 전화통화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한다고 약속했는데 점심시간이라. 가게에서 시끄러울 텐데 가만히 있자. 한참 후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들어섰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기에 방을 얻어놨다는 것이다. 그곳은 철물점 사장의 안방이었다. 사장은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방을 빌려주겠단다. 안방은 아주 조용했다. 나는 편하게 전화통화를 하며 생방송에 임했다. 그날의 편지는 나의 신혼일기였다. 다락방과 대청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안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야기다. 편지를 읽던 진행자는 웃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그날 듣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다. 방송국에 보낸 편지는 아주 다양했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두서없이 써보내면 용케 채택이 되는 것이다. 살림도 여러 짝만 했다. 주방기구 세트, 전축, 전기 오븐 레인지 상품권, 어디 그뿐인가 초대권을 받아 콘서트와 녹화방송을 구경했고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도 갔다. 가게를 떠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나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대해 눈을 들 수 있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방송에서 영분간이라는 상호가 발표되자마자 그 파급 효과는 대단했다. 주문이 쇄도하고 운전자가 몰려들었다. 대형 트럭, 자가용 화물차들은 좁은 주차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부분 편지를 보낸 주인공이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전화도 불이 날 지경이었다. 방송을 들었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요리를 시켰다. 탕수육은 기본이고 양장피, 팔보채, 심지어는 유산슬과 해삼탕까지 줄을 이었다. 갑자기 주방은 난리가 났다. 할 수 없이 동네 슈퍼로 달려갔다. 필요한 야채나 재료가 있으면 사와야겠기에. 아줌마 영화에 나왔다면서요? 물건을 고르던 나를 향해 동네 사람이 한 분 묻는다. 나는 엉겹결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말았다. 빨리 재료를 갖다 주어야 하는 상황에 그게 무해 그리 대수인가. 그 말은 엉뚱하게 번져나갔다. 따님이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그렇지 아줌마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기에 이상했어요. 공부 잘하고 피아노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축하합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나를 형수라 부르며 날마다 오다시피 하던 사람 역시 딸이 써서 어미인 내 이름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며 웃지 않았던가. 아무렴 어떤가. 집에 들어온 나는 식구들을 향해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진가를 아직 몰라서 그래. 방송에 나온 집이라고 써붙일까? 허허허. 아유 속상해. 내가 대학 졸업하면 엄마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야. 작가도 되고 박사도 되게. 나는 누나 생각과 좀 달라. 엄마가 문학을 전공하셨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 누가 알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나를 문학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다니.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